환경정비법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비법은 용어 정의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용어 정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험에 6문제가 나오고요.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는 도시개발법보다는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여기 용어 정의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먼저 목적,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이제 여기 정비법의 그 책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죠. 기본서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목적에는 공공복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다음 우리 총론에서 우리 요약집 53페이지에 정비구역의 뜻 나오죠.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 그다음 우리 정비 사업의 뜻 세 가지는요. 기본적인 지문으로 나와요.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인 지문. 그래서 정비 사업 종류 3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뜻이 두 가지가 문장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문장이 2개. 앞문장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를 말하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그냥 열악이 아니야. 극히 열악. 수도가 안 나와서 입으로 빨아도 안 나와. 극히 열악이에요.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도 아니에요.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딱 끊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불리던 거예요. 일명 달동네 정비. 이제 뒷문장을 보시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뒷문장이 사후 처리예요. 사후 처리. 그래서 재개발 같은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요. 누군가는요. 낡은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뒷문장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의 마포 일대에서 제일 많이 해요. 최근에 이제 마포 지역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동네가 깨끗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 뒷문장. 그 뒷문장은 지역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자기네들은 부담하는 게 없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거든요. 예. 도로도 넓혀주고 상하수도도 교체하고 동네에 공용 주차장도 막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뒷정리해 주는 거. 흔히 뒷정리해 준다 그러지만 조금 유식한 말로는 사후 처리. 정비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 사후 처리해 주는 게 뒷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지역 단위로 하고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별로 해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은 지역 단위, 뭐 금호동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별로. 그래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러죠. 예. 그러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2개 중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업은 어느 사업일까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이에요.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주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에요. 주택 새로 짓는 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뒷문장이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주택 새로 짓는 것이 앞문장, 뒷문장은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을 말합니다. 다 재개발이에요. 그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의 뜻은 시험에 또 많이 나왔죠. 우리는 글자 하나만 보고도 재건축인 줄 알아요. 양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에요.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낡은 아파트 부시고 고층으로 아파트 새로 짓는 기타 재건축 사업이죠. 예. 요 세 개의 뜻 그대로 외워놔야 되고요. 시험 지문에도 계속 나와요. 정비 사업의 기본이 정비 사업 종류 세 가지 뜻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은요. 우리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은 돼야지만 사업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은 돼야 돼요.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은요. 거기 박스 안에 1번하고 4번 있죠. 1번하고 4번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옳은 지문은요. 지문이 짧아야지만 옳은 지문을 쓸 수가 있어요. 3번은 주로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왜 3번을 옳은 지문으로 쓰려고 그러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노후 불량이에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전통적인 노후 불량은 1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쉬운 지문도 몇 번 나왔었고요. 4번을 보세요. 도시 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까지가 법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나오는 종류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오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옳은 지문 쓸 수 있죠. 길이가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 3번은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자, 3번은요. 법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예요. 두 개를 다 쓰고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대통령령에 나오는 노후 불량의 종류예요.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전제 조건 동그라미 1번, 2번 쓰고 박스 안에 1번 쓰자면요. 이 몇 줄이야? 5줄이나 돼. 5줄. 지문 하나를 5줄을 쓰게 되면요. 전체 한 문제를 갖다가요. 하나의 판형에 인쇄를 못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우리가 한 페이지에 만약에 5문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일단 문제를 내고 한번 올려봐요. 그 판에다 올려봅니다.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줄여야 돼요. 문제를 바꾸거나. 예, 이게 넘어가면 안 돼, 판이.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거는 옳은 지문 쓰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로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틀린 지문으로는 동그라미 1번은 나온 적이 없고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만 나왔어요. 틀린. 박스 안에 2번하고 3번만 기출문이 나오고, 특히 3번은 2번은 한 번 나왔고요. 3번은 몇 번 나왔습니다. 한 3번인가 나왔네. 자, 전제 조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핵심 단어죠.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번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예.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다. 주거나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이나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의 미달,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죠. 미달되거나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물들은요. 한번 보면은 대지가 이렇게 있고
이 대지의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새 거예요. 페인트도 안 말랐어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이쪽으로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 건물은 새 거라도요. 이 도로 때문에 건물을 못 쓸 수가 있죠. 또는 이쪽에 또 공원이 설치가 돼 있거나 그러면 건물은 새 거라도 이 도시군 계획시설 때문에 건물을 못 쓰면은요. 낡아서 못 쓰든 도시군 계획시설 때문에 못 쓰든 못 쓰는 건 마찬가지죠. 이때는 노후불량으로 간주해서 철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불량이다. 예. 노후불량. 그래서 외형 쪽으로는 아주 새 건물이라도 노후불량 된다. 예. 우리 뭐 나이 20대 학생인데 그 기억력은 뭐 80대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불량이지. 예. 노후불량. 겉만 깨끗한 거지. 예. 노후불량. 예. 노후불량.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글쎄 전제 조건을 빼고 낸 거예요. 그냥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이다. 학생들은 다 옳은 거라 생각했는데 기출 문제에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전제 조건을 안 썼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2번 전제 조건 두 개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으로 했어요. 예.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빼고 썼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기출 문제에서 했고요. 자, 이제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 이 준공일 기준에 밑줄을 치고요. 공사가 완공된 게 준공일이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것을 우리가 경제성 기준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왜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냐 그러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강남에서요.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간 들어갈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야, 그 돈이면은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싸게 먹히겠는데 해가지고 수리비를 과도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비용에서는 유익비하고요. 유익비하고 필요비가 있잖아요. 이거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필요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익비로 계산하면요. 40년간 들어갈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익비로 계산하려는 것을 서울시가 차단해 버린 거예요. 유익비로 계산하려는 거. 그래서 필요비, 눈 옆에 상처가 생겼다. 빨간 약 발라주는 게 필요비. 상처 난 김에 쌍꺼풀 수술했다. 이게 유익비지. 그래서 유익비로 계산하면 안 돼. 필요비. 예. 아까 진기 발라주는 거. 필요비. 예. 그래서 그때 그 서울에서 한번 문제되고 난 다음에 3번이 계속 나왔고요. 40년의 동그라미를 치고 20년 쓰면 안 돼. 20 나온 적 있지. 이 언저리에서 20년을 본 적이 있어. 밑에 20년, 30년 범위 나왔죠, 그렇죠? 40년이에요. 예. 40년.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긴 게 현재는 40년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정비법에서 40년 한번 나오고요. 주택법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에서 또 40년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옛날에 시험 볼 때는요. 옛날에 시험 볼 때 18회 시험 때까지는 70년짜리가 있었어요. 예, 살림법이 있었는데 시험범에 거기는 이제 70년짜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살림구역으로 지정 기간 70년 재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지정하는 거 보고 죽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140년. 예. 예. 자, 그래서 그거 노후불량 보시면 되는데 2번 있잖아요. 2번은 예전에 없다가 한 10년 전에 신설됐어요. 2번이
이번에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전제 조건이 세 줄이고요. 1번이 두 줄, 2번이 세 줄. 이거는 이제 핵심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도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 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번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이 노후와 손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건물이요 배관이 낡잖아요. 그러면 수리해서 못 써요. 배관이 낡으면은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는요 배관 공사할 때만큼은요 건축주가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배관 공사를 부실하게 하잖아요. 벽을 다 뜯어야 돼. 고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배관하고 방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배관하고 방수만큼은요 기술자를 써야 돼. 기술자를요. 아주 노련한 기술자를 써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혼자 살 때요. 그 오피스텔에 사는데 이 오피스텔에요. 이 그 배관하고 방수 기술자를 갖다가 초보를 썼나 봐요. 초보를요. 그 제 대학교 동창이 저기 땅끝 마을에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땅끝 마을. 제 동창이에요. 근데 걔 아버님께서 방앗간에서 감전사 하셨어요. 방앗간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문을 하러 가는데 세상에 땅끝 마을 그렇게 멀지 몰랐어요. 진짜 멀어요. 땅끝 마을 끝에서 또 맨 끝이에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딱 들어와서 오피스텔에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제 방에.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누전이 된 거예요. 누전. 내가 그 감전사한 분의 조문을 하고 왔는데 전기가 새고 있어 시외. 예. 오피스텔에요. 그게 왜냐 그러면 이 방수라든가 이 배관 같은 걸 잘못하면 배관에 물이 새죠. 이게 누전돼 버리는 거예요. 전기하고 흘러가지고요. 그래서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나 이런 거 그 단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급수, 배수, 오수 설비까지만 딱 기억해. 이게 낡으면 노후 불량이구나. 그 다음에 2번은요. 내구성 내하력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내구성 내하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만 기억하고 그냥 만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예.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배관이 잘못된 거. 사람도 배관이 잘못되면 노후 불량이잖아요. 요실금, 오줌 소태 이런 분들이죠. 예. 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중개사 수험생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여기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가면 그거 팔아요. 약재. 예. 그래서 약재 사가지고요 집에서 따려서 있잖아요. 물 드시 한번 드셔보세요. 한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아요 그거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해 육미지황탕이라고. 육미지황탕. 약재가 6개가 들어가는데 이마트에 다 팔아요. 이마트에 하면요 요만큼 해서 한 200g인가 300g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네이버에 요거 나오는데요. 6개 약재 사가지고요. 그냥 집에 약탕기나 아니면 어디다 끓여요. 사기 그릇에 끓여가지고 물 마시듯 드셔보세요. 한 일주일만. 완벽하게 나아요 이거. 육미지황탕. 이게 그 요실금 신장을 튼튼하게 방광 신장이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는요. 80 먹은 할아버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동의보감에 써 있어. 동의보감에. 예. 80 먹은 할아버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부수 효과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리고 가끔 저한테 선생님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없을 거야 그러는데 총명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총명탕이요 내가 먹어본 약 중에서 맛이 제일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장기 복용해야 되는데 지금 140일이지 지금부터 먹으면 되겠다. 예. 근데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총명환을 만들어.
총명한 그걸 갈아가지고 꿀 넣고 해가지고 왜 그 이건 알약으로 만드는 거 있죠. 달달하게 만드는 거. 총명한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총명탕. 그래서 이 총명탕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의보감에 보면 장복하면 능히 일일 1000구를 암송하리라. 1000구니까 4000글자를 외울 수 있대 하루에. 예. 근데 그 맛이 너무 없어. 총명탕.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총명탕 같이 따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별 총명이지도 않아. 장기 복용해야 돼가지고. 예. 건망증 있는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기 복용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노후 불량. 자, 우리 노후 불량이신 분들 상대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거기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 나오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출발 자체가 기반 시설이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기반 시설에 해당이 돼야지만 정비 기반 시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구별해요? 공동 이용 시설은 기반 시설이 아니야.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일단 기반 시설이라고.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비 구역 내에 있는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이게 대표죠. 그럼 우리는 세 개의 밑줄을 쳐야 돼요.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세 개의 밑줄을 딱 치고 공짜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다. 이거지. 예. 그걸 기억해야 돼.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에 있는 거고 대통령령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적어주면요. 공공공지, 공공공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터 있죠. 공터. 우리는 흔히 공터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기반 시설이고 공공공지예요. 공공공지. 예.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인데 공짜로 시작하는 게 총 몇 개예요? 4개. 법에 3개, 요거 대통령령의 공공공지 4개. 정비 기반 시설이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유일하게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 구역에 설치하는 공동 이용 시설인데 사업 시행 계획서에 해당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다. 뒤에 그림이 하나 그려놨죠? 모르면 죽는다 이런 뜻이네, 그렇죠?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인데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은 그때는 공동 이용 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이게 아직 유일하게 안 나온 딱 하나 남은 시험 문제. 이게 유일하게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공동 이용 시설 나옵니다. 예, 법에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이런 건 기반 시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반 시설 아니니까 공동 이용 시설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교수님, 수도는 기반 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말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달동네에 가면 공동 화장실, 마을 공동 수도 다 있어요. 저는 거기 살아봤거든. 예. 제가 성북구 하월 곡동 산 1번지에 살았어요.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 있을 때 거기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그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한 반에 100명씩이고 17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 17반까지 한 반에 100명씩이었으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가 일대가 다 달동네였기 때문에요. 그 근처에서 사고 내고 구속되는 사람은 다 그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근처 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출신이 제 법대 동창 들어온 거예요. 예, 저는 1년 재수했거든요. 들어간 거예요. 야, 반갑다고. 어떻게 너는 그 학교에서 대학을 다 들어오냐? 예, 하도 그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라서요. 근데 너보고 너 6학년 때 몇 반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이었는데 저를 본 적이 없대요. 너 몇 회 졸업했어? 1년 후배야. 저는 재수해가지고 예. 그다음부터 제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예. 찍혀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 가시면은 그 산동네에요. 마을 공동 수도, 마을 공동 화장실, 공동 세차장이 다 있어요. 달동네. 그래서 지금 공동 이용 시설 중에 박스 안에 1번은 사실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나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산동네에서. 그다음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거. 예. 그래서 선생님 거기 경로당은 거기 저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인데요. 그건 주택법 얘기고 여기서는 공동 이용시설 정비법에서는요.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 이용시설에서 포인트는요. 공동 작업장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공짜로 시작하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다 했는데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동 작업장. 예. 요거 하나가 또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쪽 총칙 파트에서는 그 아까 용어 정의, 정비 사업의 용어 정의하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고요. 토지 등 소유 붙여 써야 돼요. 붙여 써야 됩니다. 이걸 띄어쓴 것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편집하시는 분께 잘못한 토지 등 소유자 붙여 써야 됩니다. 법률 용어는 붙여 써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지만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이 돼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조합을 만들지 않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원은 안 되겠죠.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렇지만 분양 대상자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 해당이 돼야지만.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가지 나오죠. 두 개 사업의 경우에는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인가? 세 명을 말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상권자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상권이야.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다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일단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요. 참고로 사유지에다가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국유지에다가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감정 평가를 할 때 평가 금액이 크게 나올까요? 사유지의 지상권, 국유지의 지상권. 국유지의 지상권이 평가 금액이 3배 이상 더 나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저는 하루에 2-3명한테 연락을 받아요. 2-3명한테.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분들한테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해요. 고객이 왔는데 상담을 못해. 예, 상담을. 그래서 우리가 그 국유지 지상권은요.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3배 이상 더 나오고요. 사유지보다요. 국유지가. 예. 하여튼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3명을 말해.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명.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지자체에 따라서는요. 지상권자는 분양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안 해줍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분양권을 안 줘.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 분양권 안 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토지만 갖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받아. 예. 서울 같은 데는 9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가지고 일단 분양권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있을 수도 있죠. 소유권을요.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 나와요. 그래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뚜껑이라 그래요. 뚜껑. 예.
그래서 뚜껑이라는 말을 재개발할 때 쓴다. 뚜껑, 바로 건축물 소유권만 가진 재개발 지분을 말해요. 이건 값은 싸요. 근데 나중에 분담금을 엄청 내야 돼 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나가요. 뚜껑. 예.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밑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도 청구당해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 한 개를 팔고 나가라. 조합이 이 사람한테 매도 청구합니다. 예. 매도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서 결국 매도하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밑자가 중요하고요. 재건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은 판례가요. 이거였어요. 건축물이나 토지 하나만 가진 사람이 우리도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소송했을 때 전원 다 패소 판결 나왔어요. 이 조문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 왜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주는데 왜 재건축은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는 사람한테 분양권 안 주느냐. 그래서 소송했지만 법의 명문으로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궁금해. 선생님, 재건축 사업에는 왜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진 사람한테 분양권 안 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 우리 재건축할 때는 기존에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바로 지분을 가진 거예요. 지분. 예. 그러면 이 지분이요 잘게 쪼개져 있죠. 엄청나게요. 근데 이러면요 절대 재건축을 못 해요. 이 지분 개수하고 건축물 개수를 더하잖아요. 이거는 초고참 100층 지어도 분양을 다 못 해주게 돼버립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지나치게 권리자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재건축만큼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시험에서는 재건축은요. 틀린 거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지상권자가 나왔다. 밑에 친절하게 재건축 사업에서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요. 예. 물론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서 지상권자는 해당은 되지만 분양은 안 해줘요. 예.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상권자. 예. 그 다음에 주의가 나오죠.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면요 5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요거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용어에 다 나왔는데 잠시 우리 기본서를 좀 보세요. 기본서에서 다른 거는 뭐 다 똑같은데요. 아까 우리 337페이지에 정비 기반 시설에 대통령령의 공공공지 있다 그랬죠. 그거 하나 아까 써놨죠. 공공공지. 다 외우지는 말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위에 박스에 9번 있죠. 원래는 공동이용시설이었는데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됐을 때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정비 기반시설로 바뀐다. 공동이용시설 나왔고 그 다음 6번에 거기 대지라는 게 있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 그러고 7번은 주택단지의 뜻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업 시행자는 뻔하지. 정비사업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뻔하고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2명을 말해요. 이게 예전에 14회 시험인가 한번 나왔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둘을 말하는데 틀리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 몇 개를 나열하면 틀려요. 딱 두 개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정비기본방침이라고 있죠. 예. 자, 정비기본방침.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비법의 특징은요. 정비법, 정비사업할 때 쓰는 법.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지자체 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등장해요.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나와. 보고받거나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할 때 나온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은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한다. 10년의 절반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제가 얼마 전까지는 5개라고 가르쳤죠. 이제 하나 늘어나서 6개야. 예, 6개 이제 하나 늘어났어요. 6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추록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본서 추록. 예, 추록이 다 완성되고 나면요. 제가 추록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추록을 가지고 개정사항을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릴 거예요. 예. 꼭 그럴 때 꼭 결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7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우리 진도 나가거든요. 7월 첫째 주 목요일을 뭘 하냐 그러면 주택법 있죠. 예, 주택법을 갖다가 샅샅이 총정리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이 우리가 주택법을 샅샅이 정리하는 거야. 4시간 동안. 그래서 그때 꼭 빠지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럼 안 돼. 그래서 주택법 샅샅이 정리하면 어떠한 문제나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 맞힌다고. 예. 자,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하나가 늘어난 6개다. 그러면 하나 늘어난 게 하나 그냥 들어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성장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계획으로 바뀌었죠. 성장 관리 계획.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여기 신설됐어요 하나가요. 예. 어차피 뭐 추록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총 6개다 이거죠. 예. 정비 기본 방침 나왔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비법이 다 끝나요. 다 끝나고 지금 제가 요약집은 웬만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로 보면은 거의 다 밑줄 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기본서에 요약집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능력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적어놓으면 돼요. 예. 나는 공법 80점을 목표로 한다. 요약집만 봐. 85점 이상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갖다가 조금 더 보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책이 얇잖아요, 그렇죠? 요약집이 두꺼우면 이거는 요약집이 아니야, 기본서야. 예. 얇은 대신에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예. 다 외우셔야 돼요. 10번, 20번을 봐서 외우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일 날인가 기출문제 특강이 있죠, 일요일 날이요. 예. 공법은 2주로 나누지 않고 한 주에 다 끝내는 이유가 뭔가 끝내는 맛이 있어야 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법은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고 2번 다시 안 나오는 기출 문제 있어요. 이거 추려내야 돼. 근데 학생들한테 혼자 풀라 그러면은요. 기출 문제 한번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문제 하나 놓고 파요. 이건 본인의 무덤을 파는 거야. 왜냐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서 2번 다시 안 나올 만한 기출 문제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들이 있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요.
그다음에 공법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들은 기출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민법 같은 거는 사실상 뭐 새로 생긴 조문도 없잖아. 근데 공법은 기출 문제 다 봐야 되고 새로 생긴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정비법이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